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설명드렸고,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원했던 것을 달성하게 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암호화폐를 개발하는데, 분산 암호화폐를 실현하는데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응용에서 불가역성이 필요한 그런 응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닐까, 그런 이제 고민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 2.0이라는 것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블록체인 2.0을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그 암호화폐를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이후에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결국 이 블록체인은 분산 합의 기술입니다. 분산 합의 기술이라는 건 분산되어 있는 여러 노드들이 동일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블록체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른 걸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게 들어오면은 이게 유효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는, 블록체인에 사용된 그 기술이 POW잖아요. 비트코인에 사용된 작업증명. 이 작업증명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요구하게 되겠고, 전기를 많이 요구하게 되겠고,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 자체적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POW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분산된 노드들이 똑같은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POS라는 기술들입니다. Proof of Share, 지분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증명이 계속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요. 블록체인이 아까도 말했듯이 암호화폐에서만 계속 사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응용에서도 사용이 되고자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하고 있고, 대학들도 하고 있고,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이제 얘기도 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그 인터넷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변화만큼 블록체인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의적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한눈에 설명드리고, 블록체인 2.0, 여기에 좀 포커싱 맞춰서 이더리움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썼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었냐면 트랜잭션이 저장되어 있었고요. 분산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이 기술은 불가역성을 제공하고 분산 합의를 제공해주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넘어야 될 산인 POW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지금 트랜잭션만 저장했던 게 비트코인인데 왜 트랜잭션만 저장하냐? 불가역성이 필요한 다른 데이터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되게 효과적인 응용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좀 저장해보자.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핵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다 보니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즉 암호화폐, 돈을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자산하고 돈을 자동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 계약은 1대1 교환입니다. 다대다도 아니고 1대1 교환이에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는 그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 2.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순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블록체인과 코드를 활용하는 탈중앙화된 앱, D앱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암호화폐가 돈을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라 응용들을 만들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블록체인 2.0의 아주 핵심적인 스토리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D앱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에서는 공개형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블록에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자기의 데이터들은 비밀이 요구되죠. 다른 경쟁업체들이 보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폐쇄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쓰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아니면 폐쇄형 블록체인들을 하이퍼레저라고 합니다. 하이퍼레저. 여기서 레저라는 게 원장을 얘기해요. 원장. 그리고 스마트 계약에서는 이 1대1 교환이라는 게 한계였는데 그 한계를 또 극복해보자라는 어떤 움직임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아니라 11번가, 쿠팡과 같은 마켓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판매자들이 올리고 다중 구매자들이 올리고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 옥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구매한 사람이 먼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개념. 그런데 블록체인은 지금까지의 어떤 체인들은 이 순서를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순서를 보장해주는, 순서에 대한 분산 합의를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과 달리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거기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블록체인에 일반 데이터 대신에 코드를 기록하자라는 아이디어 출발했고, 그것을 원래는 비트코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기록하자, 이런 개념이게 되겠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ETH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다. 알트코인의 한 종류이겠죠. 근데 알트코인과 불리기에는 좀 그것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ETH는, 이더리움에서 이 암호화폐는, 원래 비트코인은 일반 유통을, 커피 살 때, 이런 거 할 때, 소액 결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원래 고안된 암호화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근데 ETH는, 이더는 처음부터, 일반 유통을 위한 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동작하는 탈중앙화 앱의 사용료로 제한된 코인입니다. 사용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그래도 시세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5월 시세가, 작년도 시세가 20만원 정도, 올해가 한 24만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아직까지는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트코인과 다르지만 여전히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타리는 캐스퍼라고 자기가 개발해낸 POS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아직 전환은 하지 않고 있고요. 최초 7,200만 개의 ETH를 발급해서 배포를 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각 블럭마다 5개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0분에 하나씩 블럭이 만들어지지만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새 블럭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있고, 이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이게 제한적인 건 아닌데 주로 쓰는 게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예요. 이 솔리디티는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러니까 이 솔리디티는 아주 제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어떤 이점이냐?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 이 프로그램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코드를 읽을 줄 알면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등록됨으로써 무결성까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코드가 한번 등록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코드는 어디서 실행되냐면 각 참여자의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유사한 개념인 EV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바이트 코드를 만들고 이 바이트 코드를 JVM에서 실행하죠. 마찬가지로 이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라고 하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이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번역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물론 등록된 상태에서는 솔리디티 그 자체로 등록이 될 거예요. 근데 실행할 때는 이 솔리디티로 되어 있는 언어가 바이트 코드 형태로 뭔가 어떤 중간 코드 형태로 바뀌어서 EVM이라는 곳에서 실행이 된다. 해당 컴퓨터의 기계어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겠죠. 코드 실행이.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자바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UTXO 모델입니다. UTXO 모델은 사용자 지갑이 특정 주소의 UTXO가 어느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지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 트랜잭션은 이미 쓴 거예요. 그 돈은. 그리고 이 출력들이 또 사용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spent transaction output. 사용되지 않은 출력들을 다시 또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 트랜잭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정 주소와 연결된 게 몇 개 있겠죠. 이들을 합해야 이 주소의 총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UTXO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은 UTXO 모델을 쓰지 않고 계정 기반을 씁니다. 그래서 한 주소는 하나의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총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늘 잔액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이전 블럭, 그 UTXO들 블럭에 들어가는 트랜잭션들 난스를 해서 블럭을 만드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요게 하나 계속 들어가요. 계정 잔액들이. 모든 사용자들의 계정 잔액이 늘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하여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면,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계정 잔액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여기서 검색해서 계정들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잔액 정보를 프로그램할 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더 프로그래밍 하는 차원에서는 더 좋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쓴다. 그래서 UTX가 확장성이나 프라이버시 측면도 좋은데 단순성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계정 잔액 모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를 이용하여 한 계정의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 동시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정 잔액들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TX에서는 요걸 쓰고 다른 트랜잭션 요걸 쓰는 데 있어서 얘와 얘는 같은 소유자 것이어도 독립적으로 병행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와 얘는 별개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UTX 모델에서는 한 계정의 여러 트랜잭션을 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어카운트 모델은 그게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계정 기반이 기존 은행 모델과 같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더 친숙한 모델이에요. 트랜잭션 내용이 복잡해요. 이 경우엔 왜? 입력, 출력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런 형태예요. A 계좌에서 B 계좌로 잔액만 유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절약할 수 있다. 트랜잭션은 단순하면 크기가 작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갑이 주소 관련 UTX를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계정 기반에서는 모든 노드가 모든 사용자의 잔액 상태 정보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블럭 분산 합의가 돼야 돼요. 자, 병행 처리 및 검증이 가능하죠. 이 트랜잭션들이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트랜잭션에 있는 출력들을 독립적으로 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정 기반에서는 한 계정의 거래는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하기는 대단히 용이합니다. 여러 조상에서 강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고 어카운트 모델에서도 여러 계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같은 계정을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들을 볼 때 먼저 하나 보셔야 될 게 UTXO 모델인지 어카운트 모델인지 좀 생각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POW 쓰나 POW가 아닌 걸 쓰나 이제 요거를 또 주의 있게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비용. 어쨌든 수수료라는 게 필요해요. 이 세계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를 누가 공짜로 해줄 수가 없고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보상이 주어져야 되겠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데 트랜잭션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블럭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블럭에 포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 트랜잭션을 채굴자들이 포함해주기 위한 조금이라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트랜잭션 하나도 안 넣고 계속 채굴만 해서 이더만 따먹는다든지 BTC만 따먹게 되면 이게 동작을 안 하겠죠. 물론 그것도 손해예요. 채굴자 입장에선. 왜냐하면 그 화폐가 잘 성장을 못할 테니까. 그래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UTXO 모델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수수료가 됐었어요. 입력과 출력의 차이. 그런데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이 늘 같아요. 100원을 B 계좌로 넘겨라 이거예요. 여기에 채굴자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 트랜잭션에는 수수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 이 자체로는. 그래서 수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가스 상환과 가스 B라는 게 들어가요. 가스 B, 가스 상환과 가스 B.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라는 건 결국 스크립트 형태로 코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코드가 자기 노드 EVM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노드에서 실행이 되면 그 실행한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스 리밋하고 가스 B라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EVM 코드 실행하는 거고 여기에 코드를 실행해요. 뭐 이게 스마트 컨트랙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거래 A에서 B로 100원을 옮겨달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코드의 실행입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 수행에 필요한 가스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에서 고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 코드를 실행할 때 필요한 가스는 예측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실제 실행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해 보고 계산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예측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 소요된 가스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지우고 여기를 지우려는 게 아닌데 자, 이 트랜잭션을 내가 이제 서밋해서 블록에 넣어서 확정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트랜잭션을 제시하고 가스 상환과 가스비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 실행됐을 때 내 가스 상환을
50이라고 합시다. 50가스. 그리고 1가스를 1이더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비싸게는 않겠지만, 그럼 너무 비싸죠. 얘가 20만 원이면 50이면 100만 원인가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됩시다. 생각하기 쉽게 가스상한이 50가스, 1가스당 내가 1 ETH를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이 이 트랜잭션을 받아서 실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할 때 소요되는 가스가 30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사용자는 30 ETH를 지불해야 됩니다. 30 ETH를. 그런데 소요가 60이 됐어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취소가 돼요. 그리고 50 ETH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초과하면 취소되지만 수수료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급할 때 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스상한은 50인데 나는 이 정도를 내겠다. 0.01, 뭐 0.0001 이런 단위로 쓰게 돼요. 그래서 지불하게 되면 이제 채굴자들은 이거 괜찮은 트랜잭션이네 하면은 처리해 줄 수 있고, 이거는 너무 수수료가 싸다 그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주유소 같은 데서 기름을 넣을 때에도 늘 넣는 기름의 양은 고정돼 있을 수 있어요. 가득 채워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 내가 지급하는 돈은 매번 다를 수 있죠. 당시 1리터당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 이더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스 리미트하고 가스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비용을 제시한 트랜잭션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이 높은 비용을 제시하는 거는 가스 상한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스비로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가스 상한은 내가 이 정도 이상 안 쓰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 그 이상 가면 취소되고 그 수수료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큰 가스 상한을 나는 제시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실행 주체는 채굴자고요. 블록체인에 기록돼야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한 블록에 포함될 수 있는 총 가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채굴자가 가지게 됩니다. 한 블록에 포함될 수 있는 총 가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채굴자들은 지금까지 트랜잭션에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트랜잭션 중에 잘 고르겠죠. 잘 골라서 넣을 것을 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 리밋과 가스 프라이스.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실행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이 채굴자들이 실행을 해줄 건데, 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여러 채굴자들이 실행할 수는 있지만 결국 채굴에 성공한 사람만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은 POW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작업 증명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고자 ASIC을 이용한 채굴의 경쟁성이 없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ETH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해시 함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얘는 메모리를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GPU를 이용한 채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새 블럭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블럭 생성 주기가 10분이었죠. 매우 짧습니다. 매우 짧기 때문에 임시 포크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치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유효한 블럭이지만 체인에 포함되지 못한 블럭을 이때 엉클 블럭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엉클 블럭들은 다 무시돼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3천 블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다. 내가 블록의 그 긴 체인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작업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기존보다 8분의 7, 원래 5TH 받을 때 요만큼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는 이유는 채굴 동인을 높이고 계속 채굴해라. 너 실패해도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채굴 집중화를 또 해소할 수 있고 안전성을 증가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엉클 블럭들도 보상을 해준다. 보상이 된다. 그리고 향후에는 캐스퍼라고 하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핵심은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이 부탈린이 처음 고안한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실제 응용해서 활성화된 거는 이제 이더리움이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요.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블록체인에 등록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없고요. 중재자 없이 자동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과 달리 법률가 대신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다. 그리고 이제 둘 간에 어떤 거 하려면은 프로그래머들이 대신 작성해 줘야 되겠고 서로 컨펌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와 B는 프로그램을 잘 몰라요. 그러면 프로그램 P1과 P2가 서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만들고 얘가 이거는 그 B가 어그리할 수 있는 계약이다. 서로 계약이 어그리 되면 그때 블록체인에 스마트 계약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그 부탈린이 기대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스마트 계약이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도 이 이더리움에서 하는 그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이것 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다. 무조건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의 거래, 지불자는 상품의 금액만큼 이더를 계약에 예치하고 판매자는 디지털 상품을 예치함.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각자에게 전달됨.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은 취소되고요. 원래 이더는 지불자에게 되돌아가고 디지털 상품은 판매자에게 그대로 존속되는 형태로 우리가 계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원격인 두 사용자가 내일 축구 경기에 대해서 내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도 100을 예치하고 B도 100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는 1대0, 2대0 그러면 2대0이 되면 그 돈이 B한테 가는 거고 1대0이 되면 가는 거고 이게 둘 다 아니면 각자한테 가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면은 자동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두 사용자 간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계약이 등록되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가지 흠이고요. 오류가 포함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수정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스마트 계약이 뭔가 활성화되고 대중화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걸맞는 법 제도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솔리디티 코드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클래스를 작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 x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고 get은 여기에 저장된 값을 갖고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딩 자체가 제가 볼 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자바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뭐 C# 뭐 이 정도 수준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형태로 되겠고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점을 제가 PPT에 안 넣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율성, 중재자 없이 자동 실행된다라는 거고 스마트 계약은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 신뢰, 계약이 투명하고 자동적으로 실행되며 안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양 당사자가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백업, 자동으로 중복 저장됩니다. 분산 합의되어 있으니까 이 코드가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더리움 노드에 다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안전성, 계약의 조작 가능성이 계산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를 수정할 수 없는 거죠. 블록체인이니까. 신속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실행된다. 경제성, 아까 말한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자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확성, 소프트웨어 처리되기 때문에 인간 실수에 의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약할 때 뭐 내가 공을 하나 잘못 쓴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또 잘못 짜면 인간 실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되고 있습니다. 계정도 이제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카운트 베이스라고 그랬죠, 이더리움은. 그래서 엑스터널 오운드 어카운트는 비트코인 계정과 유사한데 개인기 공개기상으로 제어되고 있고 이걸로 ETH 전송할 수 있고 CA로 메시지 보내 코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보내서 스마트 계약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할 수는 없고요. 프로그램 코드는 여기에 저장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 계정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여기서 요 계정들, 여기 계정들이 있죠. 모든 사용자 계정들의 잔액을 여기에 유지해야 됩니다. 요 정보가 바로 EO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어카운트는 스마트 계약이 저장되어 있는 어카운트입니다. 스스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없고요. 다른 EOA나 CA부터 메시지 받으면 계약이 실행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더리움은 이렇게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이고요. 이 암호화폐가 궁극에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기를 이제 기대한 거예요. 부타리는 플랫폼으로. 무슨 플랫폼이냐면 D앱, 탈중앙화 앱에 동작하는 플랫폼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 애플 스토어나 구글 마켓처럼 다양한 앱들이 있고 우리가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실행하듯이 다양한 D앱들이 이 마켓을 형성하겠고 우리가 필요한 D앱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하려면 D앱들은 기본적으로 무료가 아니에요. 내부 통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픈소스이고요. 코드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토큰 형태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ETH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거예요. 보통은 아닙니다. ETH 자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ETH 자체를 쓰지 않고 토큰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D앱 사용을 위한 해당 플랫폼 지갑과 코인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EOA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더리움 계정. 사용자에게 이 토큰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앱의 또 다른 특징은 요겁니다. 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스토어 J처럼 하면은 기사를 올리면, 글을 올리면 토큰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기사를, 재밌는 글들을 올리려고 노력하게 되겠고, 그럼 그 서비스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과 비교해 보면 모바일 앱은 중앙 서버를 쓰는 대신에 D앱은 분산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요. 하지만 앱의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 또 이게 저장이 가능한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제가 D앱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인, 추상적인, 여기에 이제 설명된 수준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성이 우수하다. 단일 실패점이 없다. 그렇죠? 여러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으니까. 근데 프론트엔드는 둘 다 유사하다. 둘 다 보통 웹 기반, HTML, 또 자바스크립트 뭐 이렇게 해서 웹 서비스 형태로 프론트가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의 웹 서비스는 웹 서버와 통신을 해서 다 되는 거죠. 모두들 다 이 한 웹 서버와 왔다 갔다 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D앱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블록체인들에 있는 노드들과 어떤 노드들인지 다 통신해서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O 얘기, 토큰 얘기가 나오는데, 이더리움 토큰과 ICO 얘기를 하면, 이더리움은 D앱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쉽게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TH가 있고 토큰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나는 어떤 앱을 만들면 내 앱에 사용할 토큰을 만들게 돼요. 이 ETH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토큰은 ETH랑 교환할 수 있고, ETH는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토큰도 결국에는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앱에서 사용되는 토큰들이. 이더리움 토큰은 이더로 교환할 수 있고, 이더는 명목화폐로 바꿀 수 있다. ICO는 뭐냐면은, 이런 앱을 만들면서 내가 이런 토큰을 만드니까 이 토큰을 현금 주고 사라는 거예요. ETH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는 사기칠 수 있죠. 그래서 ICO를 한다는 건 내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ICO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보는 ICO는 이더리움 기반이다 또는 EOS 기반이다 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다른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그럼 그 암호화폐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토큰들이 있을 거고, 나는 이 앱에서 사용한 토큰이 내가 뭐 쿠투크 코인이다, 코리아텍 코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코인을 10,000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이더리움 얼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000개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면서 이더로 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더를 갖고 그 투자를 받아서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CO예요. 근데 ICO라는 기업은 실제 상장한 후에 앱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일부러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 갖고 상장을 시켰는데, 이제 ICO를 했는데, 개발에 성공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개발에 성공했는데 서비스가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